그러면 이분을 학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지금이면 지금 이 시대면 새내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참 잘한 A 학자만 A 뿔을 받는 사람인데 혼인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자식을 하나 낳고 또 둘 낳고 그러면 그냥 임신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신하면 아무리 싫어도 자연에서 주는 책임이 따라와요. 그 인간적인 책임 아니고 우주적인 책임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럼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암컷은 다 자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자궁이 뭡니까? 하느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신이 위임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이제 역할을 너희들이 맡아봐라. 이게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역할을 창조적 역할을 나눠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애미는 딸년이 하나 있어. 친정 어머니가 뭐냐? 야 이년아 네가 시집가서 꼭 네 닮은 그자 그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궁을 가지고 났으니까 그 자궁은 내 뜻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주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 아이를 낳는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과정에는 남자들은 옆에서 남편이 보고는 있지만 이해 못하면 그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어쩌다 1년에 잡지 몇 거나 단행본 1년에 책 5권이 어려워요. 실제로. 정말로. 한창 아이들 크고 하면 책 한 권을 다 못 읽는다고. 시간이 없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크고 나면 나중에 보지 뭐. 시간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옛날 그 전에 아이를 10명이나 장계양할 때 공부해라. 시간을 줬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공부를. 어떻게 여성 군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자가 되겠냐는 거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책을 몇 페이지를 얼마나 읽었겠는데 저자가 너무 그게 아니고 인간을 공부합니다. 인간을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이 어느 정도에 가게 되면 공자나 맹자의 수준을 능가해요. 왜? 그분들은 글자 공자라는 분은 정치 비평가입니다. 정확히 정치 철학자가 보면 되죠. 공자는. 물리학자나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예요. 우주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권력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계양은 아까 말했듯이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있죠. 이분들은 유교 시대에 살면서도 노자 전공자들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해요. 자,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책을 봐서 학자가 된 게 아니라 인간을 읽어서 학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요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압축해서 차별이란 무엇이며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그다음 두 번째, 여성으로 태어나서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보람된 것일까? 이제 그런 과제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여성이니까 자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데 생을 다 보내란 말이냐? 이건 견해 차이죠. 보내란 말이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건 아닐 거야. 그래 아이를 갖다 어린아이를 어디 갖다 맡기고 자기 개발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품을 떠나서 어디에 맡겨진 아이는 이미 어머니는 자기 역을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도 있게 되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낳기는 했지만 내 품으로 어미의 영혼을 통해서 아이의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의 수단에 의해서 가르쳐져 버리면 어머니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건널 수 있는 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10년에 20년이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똑똑할 수도 있고 고시 패스도 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영혼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걸 장기한국에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그 시절은 17세기니까 수월지 않겠는가? 한번 그래 오늘 제가 그걸 과연 17세기가 수월한 세계였나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분은 세상과 어떻게 살았는가? 세상하고 어떻게 만났는가? 그러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니까 시아버지가 운악 이함이라는 어른인데 과거에 두 번 급제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첫 번째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는 현감, 분수 그런 걸 좀 해요. 근데 이제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은 서인하고 남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남인은 체계의 후학들이에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고 서인은 이 율곡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파죠. 근데 전반적으로 서인이 조선시대 중세 이후 쪽은 거의 한 80% 서인 중심의 정권이 나옵니다. 남인들은 철저하게 정권에서 배제되고 탄압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운악 이함이라는 시아버지하고 남편은 석계 이시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번 급제를 했지만 나머지 하나 쪽은 급제를 하고 석 달이가 뒤에 합격이 취소돼요. 왜? 과거 시험장에서는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뒷날 이 서인들이 이제 시험 반복하는 서인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쓰는 너무 대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노장을 봤었다고. 그럼 노장 사상은 공자 사상의 적이거든요. 섞여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공자 맹자하는 쪽 사람들에게서 노자 장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방공법 위반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칸 마르크스를 읽거나 레닌을 읽거나 김일성 전집을 읽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노장 사상 절대로 용서 못. 그래서 합격이 취소되거든요. 그 다음에 석계이시면 그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1차 시험에서는 늘 1등을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진사 참모를 하게 되면 성균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관료를 양산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성균관에 가야 이제 본과에 응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균관 안에서 20명이 공부 잘하고 하는 수재라고 소문이 났는데 2차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시험은 떨어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떨어진 20명의 답안지가 나와요. 나돌면서 장원급제한 누구의 답보다는 월등히 낫다는 것이 계속 그게 이 양반이 한 10번인가를 과거에 도전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게 되니까 과거 보는 사람이 올해도 석기가 오는가? 왜냐하면 모든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지난번 시험에 떨어진 답안을 보고 요거는 피해야 된다. 요거 쓰면 떨어져요. 말은 맞는데 떨어진다. 그게 반문교사로. 그래서 10번을 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를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왜냐하면 자라나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죠. 과거를 몰라는 사람들이 반체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이놈 살려놓으면 죽이라고까지 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면 살아나죠. 요 사람하고 결혼해요.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약간 혼란스럽지만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제가 주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자와 장자 사상하고 공자 사상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노자 장자 사상은 우주 철학입니다. 우주 철학이니까 우주 안에 인간은 뜻하는 다른 어떤 금성이나 예를 들면冥王성이나 해왕성에 있는 한 산소하고 세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특별히 의식될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방개하고도 같고 저 눈물가에 헤엄치고 다니는 짱하고도 같고 개구리하고도 같고 바둑이하고도 같고 여자 남자는 물론 똑같은 거죠. 어린아이도 그렇죠.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그런데 공명사상은 뭐냐면은 인간과 권력의 관계를 말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잖아, 그죠? 정치 권력. 인간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공자명이라고. 철저히 인간 얘기만 해요. 인간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만 말해요. 어떤 권력이라는 게 권위의 힘입니다. 권위의 힘. 권위주의가 권위의 힘이에요. 권위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부여한 거죠.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가을에 와서 단풍 드는 단풍들처럼 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힘을 있고 국무총리는 이런 힘이 있고 뭐 국회의원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인간이 만들어서 부여한 겁니다. 왜? 인간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게 엉뚱하게도 한번 진놈은 자기 스스로가 권력을 자꾸 만들어내야 버리면서 권위를 만들어내야 버리면서 권위주의화된 거죠. 권위는 인간이 양심으로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부여한 힘인데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가 자기의 이기심으로서 권위를 재해석해서 확장하고 장악하는 것이 권위주의죠. 그 권위주의는 나쁘잖아. 그러니까 요 근본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과거 시험을 보면 3년째 흉년이 들었다. 가뭄이 들고 풍수에는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은 고생 많은 사람은 늘 농사 짓는 사람,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은 권위라는 것이 권력자의 권위라는 것은 뭐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서 함께 살자고 준 힘이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뭐냐면 근년에 든 그 극심한 흉년의 어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써라 이런 식입니다. 장기를 산에 설치니까 포각한 이제 도적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잠재워서 민심을 동요를 진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 이제 대학 어디에서 주역 어디에서 쭉 뽑아서 자기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가진 자의 중심으로는 답이 나와요. 그리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도 전부 다 명분과 관념적인 답만 나옵니다. 가난에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 양식을 줘야지.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사람은 토지를 줘야지. 병이 든 사람은 치료를 해야지. 약을 줘야 되냐. 근데 공자에서는 그런 대책은 안 나오는 게 공자학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금이 하늘을 향해서 석고 대제를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정성들을 확 불러놓고 화음을 짓는 거야. 막 탁자를 치면서 말이야. 뭐라고? 공자가 이러길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너무나 멀어요 거리가. 그런데 노자 장자는 아니에요. 바람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이슬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주 자체와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물은 마지막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멈추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멈추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한다고. 그게 뭐야?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눈이 안 보이지 우리 눈에. 그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뿌리가 닿고자 하는 곳까지 물은 알아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물을 빨아먹고 쭉 흘러오잖아요.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내 삶이, 내 존재가 너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기다려라. 가진 자가 물이 되어야 한다. 가진 자가 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주되 물처럼 네 내가 덕을 알아야 돼.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갖지 못하고 참 농사짓고 이 노동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살며시 모르게 갖다 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양식이 있다. 이 누가 갖다 놔면 고맙잖아. 그러면 그걸 먹고 어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 임금을 칭송하는 거예요. 나라님이 그렇게 고마워해서 그걸 먹고는 더 열심히 도로도 닦고 성도 싸고 전쟁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풀어라. 그 다음에 높이 올라온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어떻게 요즘 말 눈높이로 가서 백성 눈높이로 가서 그들을 쓰려고 구체적으로 헐벗은 사람은 배를 가서 주고 옷을 해입해 주고 가진 것도 약을 갖다 주고 함께 살아라.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내려놓고 하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장기양이 시집을 갔다? 시집은 아까 말했잖아요. 삼처하고 아내가 죽고 아내가 난 남매의 자식을 둔 그곳에 이제 그 자식을 부처자르잖아요. 가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도 필요한 때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요와 같은 것들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고빈 사상이 있어요. 고빈, 가난을 구제하는 고빈 사상. 그것을 장기하는 여성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쫙 빨아들여서 어머니가 잡수신 음식이 젖으로 변해서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이분들은 남자예요. 가지고 있던 그 노장 사상을 장기양이 먹고 젖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근데 조선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데 다 나눠 먹이느냐? 거기까지 오늘 공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양이 말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다 누가 무슨 수로 다 구제하겠느냐? 양식으로서 말이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 보세요. 중국의 그 15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 숫자가 약 7억이거든요. 7억 좀 넘습니다. 7억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는 사람 숫자가 중국에는 매일같이 거의 공식적으로 한 200만원, 300만원이 매일 죽거든요. 굶어 죽거든요. 그런데도 태어나는 게 더 많이 태어나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 살리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먹이 살리겠는가? 그래서 장기양이 말합니다. 저 많은 배고픈 사람들 매일 이 집을 몰려오니까 다 먹이 살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지혜가 자란다고. 처음에는 지혜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보리쌀 한 5복 주면 한 사람씩 주다가 한 원만 주고 나머지는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야. 마음을. 그래서 물질보다는 마음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 나갈 건데 이 양반이 학문이 뭐냐면 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심학. 이게 마음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유학 안에. 그래서 마음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네도 밥 자시지 않나? 밥값 하나? 근데 그림으로 보면 전부 다콱 막힙니다. 막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 자체도 그 당시 지식인들 나무라는 엄청난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여자가 나서면 안 되잖아요. 음식에 살짝 감추어 놓은 거예요. 아들과 남편과 친정 아버지를 안 다치게 하시려고. 아, 절절히 와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머니니까. 근데 욕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끝 얘기가 뭐냐면요. 자식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애미가 한 이야기를 절대로 남기지 말고 전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가을 들판에 익은 벼이삭, 가을에 익은 능금나무, 가을에 잘 익은 감나무가 내 잘났지 하고 말한 적이 있더냐? 없지. 그냥 감은 가을에 익는 거고 벼는 가을에 고개 숙여 인간의 것이 되고 마는 거지. 당신의 삶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가람 이현일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제일 큰 그 세상에 좀 알려진 학자였으니까 어머니 얘기를 시기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절대 말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른 건 다 못하겠더라도 너무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은 조금이라도 적어서 남겨주는 것이 뒷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대목만 남겨놓는다고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배설을 못 했으니까. 그 상간백제가 저붙여 있었다. 그게 우연히 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뭐 저는 여성을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게 아니고 여성은 남성이 좋아할 수 없고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한 시대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나누어야 되는 파트너일 뿐이죠. 파트너이죠. 근데 제가 평생 한 것이 소설을 몇 권 썼나? 30몇 권 쓰고 시집을 그래서 한 40권 문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 편집으로 이제 그 짓을 안 하는데 그 전부 주제가 여자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봤는데 그래 그 이현일이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절대로 자랑하거나 이렇게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덮여졌고 덮여진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많아서 때가 되면 크게 쓰일 만한 것인데 시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고 앞 한 장이 짧게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책 앞에 말미에 보면 내가 서문을 쓰려다가 정말 망설이 딱 글이 썼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어머니에 대해 실기해서 그대로 옮겨놓고 나는 말아버렸거든요. 내가 감히 그 위대한 분에 대해서 이러지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묻혀졌던 겁니다. 그래서 송덕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안 알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분명히 이분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이 될 겁니다. 우리 시대, 다음 시대까지도 지향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일찍 알려졌더라면 그 억세고 못난 남자들 틈새에 대해서 이리 깎이고 저리 깎고 상처나고 지입에 끼고 해가지고 사임당한 아들이 큰 벼슬을 하고 예를 들면 되게 율곡 선생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만 지금 대학 교수가 840명인가 그래요. 그 이시들 집안에서만. 대한민국 뭐든 다 장악을 하죠. 저 집안은 아주 한미한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어느 만큼 고통스럽고 적절히 힘들고 적절히 상처받고 힘들 때 근데 하나뿐이면 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게 좀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등불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서 부탁은 이분의 삶은 자랑하되 여러분의 삶은 자랑하지 마세요. 그는 아까 얘기대로 가을에 익은 감이나 가을에 익은 열매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듯이
우리 그것만 배우고 그것만 약속하고 오늘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